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확산세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120조여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량이 애초 13억 회 분량에서 30억 회로 늘어나 우리나라도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에 이어 추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을 인도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구기의 화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인데요. 지난 2월 취임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성공하기 쉬운 연구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 특집에서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30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다음 달 2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대응 역량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가족 간 대면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회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늘어나 30억 회 분량까지 생산되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개발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발언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 회 분량을 포함해 6,600만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 회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학교를 돌며 희망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이동 검체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제한적 보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내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 20곳과 운동부가 있는 학교 등입니다. 학생이 기숙사에 입수하거나 퇴소할 때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다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양성이 나오더라도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교를 돌며 선제적인 PCR 검사를 하는 순회 검사팀도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합니다. 간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근처나 검사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확진 학생이 많이 나온 강동 송파와 강서 양천 지역에 시범적으로 2팀을 운영한 뒤 서울 전역 22개 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개인의 실천으로 담보되지 않는 영역을 틈새를 보완해서 촘촘한 방역망을 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또 최근 강남 재수학원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학원 자율 방역대와 함께 학원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공직자들이 쓸 경비를 아껴 재원을 마련했는데요. 덕분에 모든 군민이 지역사랑 상품권 10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처럼 주민이 모여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 재난 생활비를 받기 위한 행렬입니다. 고기도 사 먹고 반찬도 사서 또 애들도 주고 다 그래야지요. 군수님이 애를 쓰고 주는 것을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보성 군민 모두가 받는 긴급 재난 생활비는 10만 원씩. 주민들이 사전 투표를 해서 가정의 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지급 시기가 결정됐습니다. 현금보다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보성군의 한 발 빠른 행정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걸 봅니다. 보성군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이 쓸 경비 등을 아껴 재원 38억여 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급도 1차는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2차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봉투에는 정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보성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자치단체의 행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가 6월 중으로 추가 경기 대책을 내놓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6월 중순쯤 민간 투자와 내수 수출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만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서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 5천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118조 6천억 원, 17.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증가액은 2019년 증가액 60조 6천억 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23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명, 24.6%나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빚을 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5조 8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38조 8천억 원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TV, 가전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성적은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부진했지만 2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매출 신기록을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5조 3천억 원.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9조 3천억 원으로 깜짝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무선 사업이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 선보인 갤럭시 S21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태블릿과 PC 등으로 4조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실적 둔화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신제품의 어떤 효과가 조금 줄어들고 삼성전자의 주요 마켓에 있어서 팬데믹이 다시 좀 발휘되는 지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는 펜트업 효과로 TV와 생활가전도 1조 1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는 부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텍사스 한파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다면서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스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1분기에 반도체에만 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설 투자에 9조 7천억 원을 썼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LG전자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생활가전과 TV의 실적 호조에 1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8% 늘어난 18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가전 영업이익은 사업본부 중 처음으로 분기 기준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생활가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경쟁사인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철수 예정인 모바일 사업 부문은 매출액 9,900억 원, 영업손실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검정콩의 효능은 더 다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새 검정콩을 개발했는데 비만 예방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개발한 검정콩 청자 5호. 흔히 서리태라 불리는 기존 재래종 검정콩의 단점을 개선한 품종으로 생산량이 70%나 많습니다. 수량성도 높고 쓰러지지도 않아서 순지르기가 또 필요 없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손도 좀 덜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는 더 좋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검정콩을 섭취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체중은 35%, 체지방은 54%,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도 47% 줄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 콩과 비교해도 이 검정콩의 체중 감소 효과는 7%, 체지방 감소 효과는 13% 더 높습니다. 일반 재래콩보다 검은콩 청자 5호에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 이러한 성분들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재래종 검정콩보다 안토시아닌은 2.7배, 이소플라본은 1.4배 더 많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확인된 청자 5호의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고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자 5호 검정콩은 가정에서 손쉽게 두유나 콩가루로 만들 수 있고 두부로 섭취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지난 85년에 그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을 하시고 벌써 37년째 카이스트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카이스트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2월 17대 카이스트 총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이제 막 2달이 지났는데 지난 소회 밝혀주시죠. 카이스트가 이번 이제 금년을 통해서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 예. 50주년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또 100년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됐는데 이때 카이스트 총장이 돼가지고 학교 내부 외부의 많은 기대 속에 아주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또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는 이 교수 시절부터 명성을 크게 얻으셨잖아요.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카이스트 속의 괴짜 교수의 실제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 괴짜 교수라는 명칭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처음에는 괴짜라고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싫었어요. 예. 저를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구나. 그리고 좀 제가 좀 외톨이가 되어가는 느낌.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뭐 자연스럽고 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총장님께 붙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벤처 대부입니다. 예.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를 비롯해서 총장님의 제자 가운데 1세대 벤처 창업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수많은 창업주를 길러내신 그 교육 비결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들을 기르냐.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 보면은 이 학생이라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가지면은요 그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걸 가로막으니까 문제지. 그걸 옆에서 있는 사람은 교수나 부모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바꿔 말하면 방해하지 않으면 그게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줬냐고 물으면은 저는 한 게 없는데 혹시라도 뭐냐고 물으면 저는 방해하지 않은 게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시다면요? 가장 기억 남는 건 역시 김정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넥슨 회장하고 있죠. 그 학생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유별나고 좀 보통 학생들하고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왜냐하면 뭐 수업 시간도 잘 안 들어오고 세미나 시간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없어요. 마찬가지로 괴짜였나 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약간 비슷한. 그 학생이 원래 제 연구실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다른 연구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좀 적응을 잘 못해서 또는 불량 학생으로 찍혀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내앉았는데 복도에 쫓겨났어요. 복도로 쫓겨났어요. 근데 갈 데 없으니까 이제 제 방에 왔는데 제 방에 온 이유가 아마 이광영 교수 랩에 가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뭐 출석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왔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도 왔을 때도 보면은 이제 통상적인 이제 성실하지 않으니까 불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저런 학생은 저런 대로 몫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야단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게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불성실한 학생이었을지언정 또 교수님께서 그런 점을 또 특별하게 봐주신 점이 또 그 학생이 지금의 업계의 신화가 탄생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총장님께서는 벤처 대부로 불리셨잖아요. 평소 창업과 같이 연구에 좀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해 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더욱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학교라는 데는 참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형 대학에서는 교육 플러스 연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육 연구 그랬는데 21세기형 대학에서는 교육, 연구, 이제 실용화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연구 외에 실용화, 사업화를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사회적인 가치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그 실용화, 사업화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말씀하신 그런 수단으로 창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제 기술로 사업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업 직접 우리 학생이나 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게 있고 또 학교에서 생긴 지식재산, 특허 같은 걸 또 다른 데 파는 것도 있고요. 또 그걸 특허를 빌려줘서 또 수입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어떤 제일 좋은 게 직접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은 연구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아, 그럼요. 예, 이게 파격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만큼 도전적인 연구가 우리 과학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90% 이상이 다 성공이에요. 아, 예. 예, 성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성공하는데 획기적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와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 비슷한 거 그냥 더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아. 그럼요. 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교내에서 하는 연구는 성공 가능성 평가에서 80% 이상이면 뭐하러 하냐. 그거 뻔한 거 왜 뭐하러 하냐. 그런 생각입니다. 돈이 아깝다 해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최고보다는 최초를 더 지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이 카이스트는 이제 아까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세계 1, 2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를 전 세계에서 대학 평가하면 작년에 39등이에요. 근데 39등 가지고는 세계 1, 2대학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20위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19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따라가면은 그 안에 들 수가 없어요. 1, 2대학.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저 각 연구실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거 하나씩은 하고 있자. 그전에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의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물으면 뭐 미국에 누구가 있고 프랑스에 누가 있고 영국에 누가 있다 이렇게 답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답을 하실 수 없는 주제를 해야 돼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세상에 나 혼자입니다. 이런 걸 해야지 나중에 인류대학이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보다는 최초가 되기 위해서는 포스트 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AI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AI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대학이 AI 준비하고 기업들이 준비하고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어요. 카이스트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남들이 다 AI 준비할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AI. 그래서 포스트 AI라는 거는 10년이나 20년 후에는 AI가 많이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상화된 세상 속에는 인간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지 그걸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AI입니다. 개척자가 되어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과학기술은 사람이 발전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과학 그 경쟁력 강화에는 인재 양성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오셨습니다. 후학 양성에 특히 힘써오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과학 교육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대학은 대학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개성을 중시하는 존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뭐랄까요 획일적이랄까요 모두 다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고유한 빛깔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학생들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 고유의 빛깔을 갖는데 왜 경쟁합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도 성적 중심인 거를 너무 타파하려고 그래요. 성적 지상주의를 타파하고 각자 고유한 컬러, 각자 특색이 있는 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조언은 비단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자율성과 그리고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총장님께서는 질문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인문학 분야를 강조하고 또 미술관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인 카이스트에서 인문학 그리고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낯설거든요. 2등까지 이류대학 전 세계에서 이류대학까지 갈 때는
자기가 하던 거 계속 열심히 하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대학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세계 1, 2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는 건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밖에서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있던 데서 멀어져 가지고 우리 하는 걸 새로 바라보는 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술관, 음악 이런 걸 중시하고요. 또 제가 앞에서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상상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을 상상하려면은 무슨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아, 그때는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라는 나침판이 필요하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돌이켜보고 다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야말로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그 의대와 이공계를 융합해서 이른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에 앞장서시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백신이 없어가지고 백신을 사는데 지금 정신을 쏟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왜 못 만듭니까? 유럽 만들죠, 중국 만들죠, 러시아 만드는데 그거는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이 의학 연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 나와서 연구하는 분 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다 임상에서 돈을 벌잖아요. 연구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정부에서는 의과대학에다가 연구하는 의사 TO를 줘가지고 그쪽으로 양성하라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안 하고 그냥 그 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백신을 앞으로 이번에도 못 만들고 5년 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와도 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 포스텍, 광주과기원 이런 데에서 연구하는 의사를 길러내면은 5년, 10년, 20년 후에는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걸 하자는 것이 우리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카이스트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겠네요. 여전히 과학은 어려운 과목으로 저희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과학은 좀 어렵다, 낯설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과학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학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조금 사용돼야 될까요? 저는 생활 속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생활, 모든 과학은 생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연결고리가 좀 너무 멀어져 가지고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 과학자들도 이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YTN 같은 데서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과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과학자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미래의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미래에는 더욱더 모든 그 일들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 과학기술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이런 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가지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세상을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그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스티브 잡스 이런 데를 보면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세계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요. 후배들이 좀 본받았으면 하는 과학자나 선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슨을 무척 존중합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 나의 희망이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네. 글을 쓰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쓸 말이 없는 게 꼬마가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근래 그때 읽은 게 에디슨 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종이에다가 큰 글자로 나는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서 제가 이제 과학자 길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예. 그 종이를 저희 아버님이 벽장 속에 넣어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길이 확실히 됐는데 저는 에디슨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많은 실패를 하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노력해서 또 반복해서 성공의 일을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사업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해서 또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바로 에디슨 아닌가. 근데 그분은 100년 전 인물인데도 지금도 역시 굉장히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과학의 달을 맞아서 총장님과 함께 우리 과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특히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기록이던 전날에 36만여 명 발생해서 하루 만에 만여 명 더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837만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3,465명이 새로 확인돼 누적 20만 4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검사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인도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함에 따라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가량의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주문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폭증하면서 부족한 산소 공급 관련 장비와 환자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백악관은 미국이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아직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분 접종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맷 행콩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브리핑에서 가을 추가 접종용으로 이와 같이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6,700만 명인 영국은 지금까지 8개 코로나19 백신을 총 5억 1,700만 회분을 확보했는데 이 중 일부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행콕 보건장관은 인도에 백신을 보낼지를 묻는 말에 지금 영국에 남는 백신은 없다면서 대신 북아일랜드에서 기증한 대형 산소 생산 장치를 포함해서 의료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상 첫 시정연설인 의회 연설은 취임 100일을 꼭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미국의 가족을 회복하고 미국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 Turning peril into possibility, crisis to opportunity, setbacks into strength. 특히 북한과 이란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중국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 also told President Xi that we'll maintain a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just as we do for NATO and Europe. Not to start a conflict, but to prevent one. 특히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계 보호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법, 총기 규제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And with the plans outlined tonight, we have a real chance to root out systemic racism that plagues America and American lives in other ways. A chance to deliver real equity.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원도 2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이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하려는 나라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최근 노마스크를 선언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62%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지난 18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학교도 다시 정상화했고 앞으로 백신 접종자는 실내 수영장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방역을 푼 이후에도 감염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는데요. 지난 4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유지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감염률이 이처럼 계속 낮아진다면 3주 후에는 거의 모든 제한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נערכים למבצע חיסונים נוסף בעוד כ6 חודשים, אז תכינו את הכתפיים, את השרירים, מי שרוצה, וגם את הילדים, משום שהערכה שלנו שעד אז גם יהיו חיסונים מאושרים לילדים. יש פה הצלחה גדולה מאוד. וישראל שוב מקדימה את העולם, וישראל שוב מובילה את העולם במאבק בקורונה. תודה רבה לכם. 네,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풍경이기도 한데요. 미국도 접종자에 한해서는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접종률이 한 42%를 웃도는데요. 미 CDC는 지난 27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군중이 모이는 곳을 제외하고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또 백신을 접종했다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격리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런 지침이 나온 날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both outdoors as well as indoors. For those who haven't gotten their vaccination yet. 네, 백신 접종에서 앞서 있는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영국도 백신 접종률이 50% 가까이 되는데요. 예. 영국은 노마스크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대규모 공연과 시상식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없이 열릴 예정인데요. 예. 관객들은 입장하기 전에 신속 검사를 받고 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공연 이후에는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머지않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Es ist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kommen. Ja, und andere Länder haben noch deutlich weniger Impfstoff. Und man muss eben sehen, es sind auch Menschen, die den Impfstoff benötigen. Und es ist auch eine Menschheitsaufgabe, dafür zu sorgen. 네. 이처럼 노마스크를 선언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률로 보면 전 국민의 5%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전 세계 접종률 평균 접종률은 7%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졌고 지난 28일에는 하루 22만 명이 신규 접종을 받으면서 하루 최다 접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 목표였던 4월 말 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인프라로만 보면요. 하루 100만 명 그리고 한 달 10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관건은 전 세계 백신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백신이 차질 없이 잘 들어올 수 있을지입니다. 현재로서 정부는 집단 면역이 11월보다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동기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도입을 한 건데요. 이제까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를 다녀온 국민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대신 14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네, 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의 피해 보상 결정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사례 9건 가운데 4건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된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보상에 대한 심의 기간도 단축하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때문에 이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긴급복지와 의료비 등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면서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여러 방침이 국내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백신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일상을 되찾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스텐트나 임플란트 등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정윤기 박사팀과 차이과대학 한동근 교수팀은 체내 삽입형 의료 소재 표면을 세포와 친화력이 높은 세포 외기질로 코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스텐트 표면에 적용한 결과 혈관 확장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인 신생내막 형성 비율이 7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의 심장 손상은 저산소증 때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차용성 교수팀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심장 MRI를 촬영해 3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환자 69%의 심장 MRI에서 심장 근육의 미세 손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손상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저산소증에 의한 심내막층 손상이 아닌 심근 중간벽이 섬유화한 모습을 관찰했으며 이는 일산화탄소가 심장 근육을 직접 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3kg 이상의 체중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몸무게와 생활습관 변화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3kg 이상 몸무게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체중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56%가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를 꼽았고 운동 감소, 식이 변화 순이었습니다. 비만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겨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 10개 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과제는 자율주행 기반 안심 순찰 서비스와 맞춤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천연기념물인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멸종한 지 42년 만에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화재청은 2년 전 경남 창녕군 우포늪 일대에 방사된 따오기 2쌍이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부화에 성공해 새끼 2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 품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 따오기는 오는 6월쯤 둥지를 떠나 우포늪 하늘을 날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습니다. 따오기는 포획과 서식지 훼손으로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따오기 야생부화 성공은 우수한 개체 선별 방사에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식지 조성,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토종 인진쑥에서 천연 항말라리아 물질을 추출해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진쑥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 물질은 아르테미신인으로 줄기세포 배양법을 이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진청은 기술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손잡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기술 연구 개발을 함께 진행합니다. LG화학은 키스트와 탄소 포집 활용과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등을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전환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매주 과학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우리 과학계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인재 양성이 과학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껏 연구에 집중하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요. 과학은 오랜 시간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